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분양가가 오르고 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숫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직된 부동산 시장이 반영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연초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연초기도 하고 오늘은 부동산 시장 훑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시안컵 16강전이 펼쳐집니다. 카타르 도하 현지도 연결하고요. 스튜디오에서 경기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조금 전 자막으로 나간 속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체로 예상됐던 절차들인데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제의 요구한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건데요. 한 총리는 앞서 7분 가까운 모두 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문제와 유가족 지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동행 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특별조사위원이 야당 편향적으로 임명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그동안에 검찰과 경찰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모두 발언 보시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정부도 A4 용지 3장 분량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은 횟수로는 5번째, 법안 수로는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5번째 거부권 행사, 이에 앞서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함께 추모 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뒤 곧바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먼저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와 병가로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사로 인해 신체나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는 치유휴직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지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합니다. 또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시설을 세웁니다.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찾습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2구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세부 내용은 유가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을 모욕하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 모욕이다, 재협상해야 한다. 자,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분위기 좀 더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분향소 방문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건 이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국회로 돌아올 법안의 재표결 시점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함께 처리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 연휴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여당의 공천 심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 탈락자 등의 이탈표를 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과의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야당의 편향적인 특별조사위 구성 등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한 마음과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작정 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이 피해자에게 더 나은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재협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야의 총선 준비 상황도 전해주시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경선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전략공천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현역 의원 교체를 위한 이른바 컷오프 지수가 곧 나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한강벨트를 포함한 수도권 격전지에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우선 추천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 용산 참모들의 행보를 놓고 당내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교적 양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출마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건데요. 당 지도부 등은 공천 과정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입니다. 여당보다 먼저 공관위를 발족한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공천 심사와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되며 설 연휴 전까지 공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위 20% 대상자 통보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3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평가 발표에 앞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도덕성을 검증한 일부 공천 신청자 가운데 현역 의원을 포함해 6명은 일단 컷오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의 경쟁도 주목됩니다. 검증의 심사를 통과한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와 친문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면서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을 소수 정예로 모으겠다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많은 분이 모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무와 총선에 개입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선심성 공약과 예산을 남발하는지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지난 28일 동해에 이어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여러 발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발사됐는데 군 당국은 비행시간이 길었다고 밝혀 1000km 이상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배경에 대해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육지와 해상을 오가며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배경도 관심입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에 배치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입니다. 여기에 올해 등장한 순항미사일을 불화살 3-31로 명명하면서 전술핵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방력 강화라는 자체 일정을 따르고 있지만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경제대책인 지방발전 20승십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이 만들어져 정식 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 최측근인 당 조직비서 조용원이 비상설 중앙추진위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위가 당 중앙의 지방발전 정책에 입각을 해 새로 생길 지방공업 공장들에 대한 설계와 시공 등 공사 추진 정형과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또 지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의 지방경제 대책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괴는 사업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기존의 농촌 살림집 건설을 계속 강조했는데 지방발전 정책에 인력과 자재를 우선 투입하면 다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개년 계획에 따른 분야별 계획이 있고 2024년 과업도 있는데 재정과 자재, 설비가 제대로 뒷받침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홍콩 H지수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이 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 연계 증권이죠. ELS 만기가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금융당국 수장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속속 자체적으로 ELS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손실 규모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일단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만기 손실액만 지난주까지 3,1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기 상품 5,886억 원어치의 평균 확정 손실률이 53%로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올해 만기를 맞습니다.
특히 1분기 3조 9천억 원, 2분기 6조 3천억 원 등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월별 만기 물량이 4월까지 점차 불어나는 추세여서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올봄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액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투자자들은 결국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이런 와중에 시중은행 한 곳에서 이 상품과 직접 관련된 직원의 비위가 적발됐다고요? 네,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한 곳에서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권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인데요. KB국민은행은 ELS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한 명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증권사 여러 곳에서 무려 15차례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디 비용을 제외한 골프 비용을 모두 접대한 증권사 쪽에서 부담한 겁니다. 은행 측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6월 청렴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은행은 개인 비위에 그친 것이지 상품 선정은 시스템 안에서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요. 금감원은 이 문제를 전체 시스템의 내부 통제 연장선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는 8조 원 이상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 금융당국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ELS 문제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잇따라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 의원은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융당국 수장들은 ELS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은 모두 위험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조금 더 심플하면서 고위험인 것들도 있고 구조가 복잡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저희가 어떤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창구에서 하는 것들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건지 등등을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부터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검사를 서둘러 다음 달 중 완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의 자체적인 대응도 나오고 있죠. 네, H지수 연계 ELS는 이미 대규모 손실 사태가 예견된 지난해 말 시중은행 대부분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은행이 어제 그리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오늘 잇따라 ELS 상품 판매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홍콩 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금융시장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차후 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홍콩 ELS를 포함한 모든 주가 연계 신탁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아직 재개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은행도 현재 ELS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주택 통계 발표를 통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2,400여 가구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1,800여 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지난달보다 43.3% 급등했고 지방도 3% 늘었습니다. 네, 3월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되고 또 원룸 방 개수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규제도 철폐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합니다. 먼저 이승윤 기자 리포트 보고 나서 시장 전망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6% 이상 돼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됩니다. 공유 토지도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4분의 3의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11개 시행령,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돼 원룸이라 불렸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중심 상업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서만 허용됐지만 주택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의 경우엔 폭 4m 이상의 도로가 통과해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풀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 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면 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면 수 3.5개 설치로 인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매입에 1, 2년씩 걸려 애를 먹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도 빨라집니다.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대로 안전진단과 노후도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크게만 보면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침체돼 있고 정부는 규제를 좀 풀어서 지난해 정책부터 계속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금융시장 대출은 또 아직은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아파트 착공 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착공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입니다. 지금 착공이 미뤄졌다라고 하면 2, 3년 후 입주할 아파트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서 선행 지표이고 또 착공 이외에도 이제 분양과 이제 준공까지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실제로 인허가 물량은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착공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3분의 33% 이상 줄었고 준공도 24% 줄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건설 산업은 노동 집약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착공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이 일일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준공 물량도 줄었다라는 얘기는 완성된 아파트는 있지만 그게 분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미분양으로 남게 되면 관련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든가 이사 사업을 한다든가 동네 음식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설의 주요 지표라고 하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가 모두 동시에 꺾인 건데 이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방은 거의 지방 건설사들이 PF 위기로 해서 건설이 올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방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착공 실적이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착공 물량이 왜 감소했냐라는 걸 보니까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과 크게 연관이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단군일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둔촌 이제 주공 개발 사업. 예. 그 가장 큰 사업이 중단됐던 이유가 바로 공사비 갈등입니다. 네. 2, 3년 전 공사비 계약할 때는 조합원과 분명히 3.3제곱미터당 이 가격에 하겠다라고 정해놨는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요. 시멘트, 레미콘, 인건비 모두 올랐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평균 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으로 떱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4평형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서울의 입지뿐만이 아니라 경기 광명에도 국민평형이 12억 원을 넘어서는 곳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럴 바에는 주변 아파트보다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분양되다 보니까 분양을 아예 당첨된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파트 착공 실적이 줄어든 데는 가장 큰 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 지자체 그리고 조합 간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둔촌주공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언론에 비춰졌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뭐로 연결되느냐? 결국 입주 시기 지연으로 연결되고요. 네. 그리고 아마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이 입주 기간에 맞춰서 전세를 살거든요. 근데 이 분양 계약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입주 시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더 이제 이 전세 기간을 더 늘려야 하거나 아니면 금융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앞서 소장님께서 선행, 동행, 후행 모두 나쁘다고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비 인상 등과 관련이 있다면 올해는 더 줄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또 말씀하신 미분양 물량도 줄어들 거고 몇 년 뒤엔 그럼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집값 상승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러나 2, 3년 후 인허가 물량 급감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는 예고된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태영건설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건설사의 부동산 PF조차도 지금 부실에 따라서 워크아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중소건설사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고요. 지방건설사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부도나는 사태가 많아지다 보니까 착공 실적이 올해 과연 개선될 거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착공이 줄어들게 되면 2, 3년 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 착공이 줄었고 올해까지 착공이 줄게 되면 그 공급 기간, 단기 공급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공급 이 감소 규모가 한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특히나 지금 분양도 안 되는데 미분양은 지금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거든요. 다 만들어졌는데 너무 비싸서 또 혹은 이제 이 대출이나 이런 게 지금 막혀 있어서 지금 불 켜져 있는 다 지어져 있는데 이제 불 켜져 있는 아파트도 꽤 많이 늘어났는데 지난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 2천여 가구를 넘어섰는데 한 달여 만에 8% 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지방의 얘기냐? 지방의 얘기가 아니라 지방은 아예 공사 자체가 스톱됐기 때문에 분용이 없는 거고 네. 이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역시 수도권으로 보면 12월에만 1만 가구 이상 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43%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는 급감한 가운데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니까 차라리 집 사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전세를 눌러 살자라는 수요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늘 이렇게 금융시장 뇌관을 꼽으라면 부동산 PF를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질서 있는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합니까? 아마 정부가 이제 우리가 누누이 올해 총선 이후에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부동산 PF를 과연 털고 갈 것인가? 지금처럼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쏠려 있거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금융수장이니까 이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서 상당히 연착륙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PF 안정화에 85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하고요. 이게 부족하니까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고
또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들어있는 어려운 사업장은 LH가 그 사업장을 매입을 해서 아예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시행사한테 파는 방법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업성이 좀 부족한 것. 사실 이거는 부실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제 부실 자산 처리 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이 펀드를 통해서 이걸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절반까지 깎아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지금 미봉책으로 계속해서 PF 리스크를 털지 않고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좀 안이한 게 아니냐. 여기에다 이제 건설사들이 사실 그동안 너무 PF 시장에서 손쉽게 이제 이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네. 이 탐욕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공적 자금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건 미봉책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런 건설사들의 부실이 이제 이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 가운데 제일금융권은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놨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이금융권,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교, 투자신탁 이런 데는 지금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워낙 연체율도 높기 때문에 위가 전이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을 좀 쌓도록 유도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이런 과정이 늦어지게 되면 특히나 이 대마 불사라는 이유로 이 부실 기업에 대한 무차별 이제 지원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 모럴 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한테 책임을 좀 물어서 부실 이 기업의 구조 조정은 자기 책임과 희생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감소,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집값 급등을 한번 전망해 봤는데 조금 결이 다른 얘기로 정부는 지금 당장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까 각종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일십 주택 대책이었고, 그 후속 대책으로 이제 4월부터 원래 이제 시행할 예정인 걸 한 달 앞당겨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의 어떤 좀 의지가 담긴 정책인 건가요?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아마 이제 1월 10일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의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네. 골자가 준공 후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했고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이제 비아파트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가 기존에는 노후도가 종전에 3분의 2 이상 충족하면, 그러니까 66.7%가 충족해야만 네. 재개발이 가능했다면 이 3월부터는 이걸 60%로, 여기다 특히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걸 더 낮춥니다. 50%까지 완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방설치 제한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시형 이 생활주택의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지금은 방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되는데 방설치 제한을 없애게 되면 거의 한 7, 8, 7, 8평 규모 내에서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뭐 1.5룸이라든가 투룸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방을 좀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3월부터는 이제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단점이 전용 면적이 좀 작다. 테라스와 같은 이제 이 좀 서비스 면적이 좀 적다라는 불만이 있어 왔는데, 건물 간 동간 간격이 좀 좁아서 그동안은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발코니를 좀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사실 전세 사기 여파가 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빌라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 포비아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아파트는 사실 공급해서 이제 착공해서 공급하는 데는 3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그러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단기간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의 사다리를 좀 완성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이 의도입니다. 네. 자, 이제 청약 관련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분양 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청약 시장의 양극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데 이런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관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분양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400만 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네. 거의 1년 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런 건데 수시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주변 시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소문이 나면 청약자 제로인 곳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가격은 불문입니다. 청약 접수가 제로인 단지가 있는 반면에 거의 뭐 분양가 160억 원짜리 아파트 한 가구 분양에 16건이 청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마 지금 지방이나 중견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이 날 만큼 찾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입지가 좋고 향후도 이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틈틈이 이런 이제 청약하는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 굉장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고분양가 말씀하셨는데 최근엔 청약 통장이 없어서 못 사는 것보다는 집을 오히려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고분양가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청약 통장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는 2030 세대가 이른바 영끌족이라고 해서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청약 통장까지 해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고분양가로 인해서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좀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 10명 중 7명은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이거 별로 쓸모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미분양 줍줍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예. 구태여 청약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실거래가가 오히려 이제 가격 협상력을 통해서 더 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구태여 새 집으로 가서 높은 분양가에 꼭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청약제도 그러면 통장을 갖고 있는데 해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적어도 1인 가구나 청년을 위해서 특별 공급법은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쉽게 이제 청약도 되고, 그리고 이제 청약 당첨자들이 가장 또 이제 이 우려하고 있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를 좀 지원을 강화해달라. 그리고 청약 자격과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는 건데 2030 세대는 결혼을 안 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점에서 좀 밀리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만이어서 또 하나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청약 통장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명 가운데 1명꼴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 당첨 이후에도 분양가가 계속 높아서 입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아마 뿌리 있게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럼 청약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됩니까? 저는 사실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분양가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무역론이 나오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분양가하고 고금리가 조금은 이제 희석이 되면 분명히 청약 통장을 가지고서 저렴한 가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특히 다음 달부터 청년한테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가 됩니다. 19세부터 만 39세까지예요. 이 가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이 청약 통장에 대한 이자율도 별로였고요. 네. 특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 주택 가격의 거의 80%까지 그리고 이자도 4.4%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출 접근 금리보다도 이자는 높고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는 더 높고 그리고 고정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내가 가입 요건이 된다, 내가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좀 봅니다. 네, 고금리 시대, 고분양가 시대 어느 때보다 좀 내 집 마련 전략을 짜기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인데 사실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채널 고정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좀 듣고 싶으실 텐데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그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2년 연속 좀 하락을 했어요. 네. 올해까지 떨어지면 이제 3년 연속인데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 일단 앞서 얘기한 가장 큰 것은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단하기 좀 힘들고요. 어제도 하느니 지금 이 고금리 너무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 빨라질 거라고 좀 기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이제 물가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네. 또 PF 부실 문제가 좀 일단락돼야지만이 이제 사업이 좀 정상화되거든요. 특히나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미국의 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총선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변수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또 긴장감까지 고조되다 보니까 국제 유가까지 좀 들썩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아마 저는 물론 상저하고로 해서 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이 이제 결국은 또 매매가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네. 많이 희석되지 않은 한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지금도 보면 전국적으로 한 27주 연속, 거의 6, 7개월 연속 네.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건 언젠간 매매 가격은 내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내가 전세 살 바엔 차라리 매매로 돌아서 이런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릴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차단하냐고 관건입니다. 몇 년 전에 경험한 적도 있고요. 네. 네. 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올해 부동산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기아 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전격 해임된 지 하루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사람은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후원업체 뒷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받은 돈 감독님과 나눠 가진 사실은 혹시 인정하시나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기아 구단 후원사인 커피업체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억대에 달하는 뒷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커피업체는 재작년 8월부터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업체의 후원사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단장의 경우 재작년 자유계약 협상 과정에서 박동원 선수에게 여러 차례 뒷돈을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단장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두 사람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재 검사 신분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 징계 수위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을 당했고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줄리 발언을 이어가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모레 오전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사던 40대가 형사의 눈썰미에 딱 걸려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와서 카드로 담배를 보루째 사가죠. 자, 잠시 뒤에 다시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담배를 더 구매해 가는데요. 때마침 음료수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왔던 형사가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가 다시 들어와서 또 담배를 사려고 하자 이를 제지합니다. 도망치려는 남자와 또 이를 붙잡으려는 형사의 몸싸움 8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조사 결과 검거된 40대 남자는 대전역에서 주운 카드로 담배를 사려고 했습니다. 남의 카드를 몰래 쓰려다 눈썰미 좋은 형사에게 딱 걸렸고 결국 점유 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이라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무더기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인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보다 치료제 성분이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상자에서 벌꿀 제품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된 건 사탕처럼 낮게 포장한 벌꿀 제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겁니다. 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상점을 열고 남성 건강에 좋은 천연 벌꿀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의 범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했더니 벌꿀 한 포에 들어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전문의약품 한 알보다 무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천연 벌꿀이 아니라 고함량 발기부전 치료제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발열이나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이제 발열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 이제 호소하니까 판매자는 면역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도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차단했는데도 아름아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산 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글을 내렸는데도 옛날 그 이력이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판매한 양은 3,300여 상자, 수입가보다 10배 부풀려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개인이 먹을 음료수나 커피를 직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다가 3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위안부는 매춘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고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자택에서 골프채로 34살 아내의 이마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정 씨 아내에게 상처가 있는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차량 4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다쳤고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물류센터의 조립식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을 데우는 가스보일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카카오에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며 직원인 척 가짜 코인을 팔고 돈만 챙기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카오 직원으로 보이는 명함이 SNS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도 실제 본사 위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을 카카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듯 다음 달 말부터 카카오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빗썸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코인원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업비트에만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클릭거래소는 그거 다 취급할 겁니다. 그 승인도 다 났고요. 한국에 있는 현물 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오픈이 될 거예요.
이 남성은 카카오 본사의 목표가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빼앗는 것이라며 서둘러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계약한 고객에게만 코인 할인 혜택이나 무료 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으로 코인을 보내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희가 넣어놓은 카카오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클립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카카오 망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칭범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미리 홍보한 코인을 보내줬는데 이 역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현재 카카오 지갑에서 차단된 상태입니다. 리플 모양 그대로 두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진짜 리플인가 보다. 그런데 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스캠이나 미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그 사기꾼한테 보내주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 충북, 음성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구매를 유도하는 코인 스캠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본사 사칭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가 자신 때문에 패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모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재판 패소는 변론 소홀 때문이 아니며 자신의 부족함과 패소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 유족 이기철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권 변호사로부터 연락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며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춰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출생 영향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6년 사이에 3분의 1이나 없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교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영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만 9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8년에는 2만 6천여 곳으로 6년 사이 3분의 1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출산율은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난해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마저도 0.7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대책 발표는 이번 달에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정책 평가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좀 중장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들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할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교체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위원장 교체라는 극약 처방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후임으로는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어린이집 또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고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에서 대학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97%가 지방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대학들은 학과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관심을 쏟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의 35개 대학
163개 학과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에 있는 한 곳을 빼고 나머지 34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미달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 미달 학과도 163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 학과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등 5곳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경쟁률 0%인 학과는 지난해 26곳으로 올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학과가 폐지되거나 외국 학생 선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지원자가 없었던 대학들은 학과 폐지, 학과 통폐합, 또 학과 선발에서 학부 선발로 전환한다라든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방 소규모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총장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모집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고 줄어드는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취업시키고 그 지역의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이공계 학과도 지방대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학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이는 반전을 노리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이 앞으로 무전공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는 재정 지원 평가 시 무전공 비율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가산점은 주겠다고 한 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김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전형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무전공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대학 혁신 성과급을 주겠다는 방침은 철회했지만 방향은 분명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혁신 성과 평가 시 정성평가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교육체제, 학사구조 개편 정도를 살피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도 최대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절대 저희가 이 자율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국내 4년제 대학 대다수도 결국 무전공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35곳 가운데 77%가 무전공 입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교육부가 밝힌 25% 목표에 따르기보다는 대학과 계열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고려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문과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무전공 확대 반대 주장도 거셉니다.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무전공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수도권대 원하는 과에 진학하는 대신 수도권 무전공 학과를 택해 지방대는 더욱 힘들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동료나 상사들이 어떤 말, 또 어떤 지시를 했을 때 황당하셨나요?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한 곳이 지난해 하반기에 작성된 기업에 대한 리뷰 가운데 최악의 리뷰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른바 인류애가 느껴지지 않는 리뷰 1위, 이거였습니다. 조부상을 당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또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라는 공문을 내렸다는 회사가 최악의 리뷰 2위로 꼽혔고요. 주변에 불이 나서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매장을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회사 대표의 이른바 진상 행동도 순위로 매겨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사장이 직원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라는 게 간발의 차로 1위를 차지했고요. 회장 별장 청소와 같은 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지시도 있었습니다. 자, 이른바 짠돌이 대표에 대한 리뷰도 흥미롭습니다. 송년회에서 백화점 상품권 봉투에 구내식당 식권 한 장을 넣어서 줬다. 자, 이건 뭐 안 주는 이만 못한 것 같고요. A4 용지 사용을 줄일 방법을 회의까지 열어서 논의한 대표, 그리고 탕비실 커피 믹스를 누가 몇 개 타 마셨는지 일일이 계산한 대표도 원성을 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리뷰 순위도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한 내용이라 굳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직장인들의 이른바 우픈 경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피곤해도 기분 좋게 출근해서 뿌듯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려면 서로의 삶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게 기본이겠죠. 네, 뉴스큐 이제부터는 축구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국과 사우디의 아시안컵 16강이 펼쳐집니다. 네, 이제 경기 시작까지 7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카타르 도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봅니다. 양시창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뒤로 고층 건물이 쭉 보이는데 지금 양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카타르 도하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 웨스트베이입니다. 말씀처럼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의 마스코트죠. 5가족 저보와 그 마스코트가 건물 전체에 저렇게 걸려 있고요. 또 거리마다 카타르 아시안컵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가득합니다. 이번 아시안컵 이제 조별리그를 끝내고 토너먼트가 시작되는데요. 단판 승부인 만큼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 기준으로 오늘 저녁 7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 한국과 사우디의 16강전이 펼쳐집니다. 날씨는 맑고요. 기온은 20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데 16강전이 펼쳐지는 시간대에도 비슷한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최근 며칠 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낮 경기에서 저녁 시간대로 경기 시간이 바뀌었고요. 또 그만큼 기온도 더 낮은 상태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 텐데요. 다소 서늘해진 이 날씨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경기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네, 어제 16강전 앞둔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공개 훈련이 열렸는데 현장에서 본 우리 선수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활기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기대 이하 경기력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위기가 무겁진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집중하면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크게 웃고 또 큰 소리를 내면서 이 훈련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허벅지 근육을 다친 문선민을 제외한 25명의 선수 전원이 모두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부상자들의 열애 없이 모두 같은 훈련에 임했다는 건 16강전을 앞두고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김진수와 황희찬이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두 선수는 어제 정상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 황희찬은 유독 다리에 테이핑을 많이 하고 나와서 눈길이 갔는데요. 축구협회는 테이핑은 예방 차원일 뿐 출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황희찬의 이번 아시안컵 첫 선발 출전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정확한 선발 명단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공지되겠지만 수비진 중에는 김영권의 또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온 김영권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선전에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량 실점은 분명히 안 해야 되는 거는 저희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잘 준비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양팀 감독 또 선수 공식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느 경기보다 외신들 관심도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축구 관계자들이 이번 16강전의 최고 빅매치로 이 한국과 사우디전을 꼽고 있죠. 아시아 축구 연맹 AFC도 가장 주목해야 할 16강전으로 한국과 사우디 경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AFC는 아시아 축구 두 거인이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승 후보 전력으로 손색 없는 두 팀이 16강전에서 만난 데다 양팀 감독도 선수 시절부터 감독까지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른바 스타 감독이어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의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조 2위로 진출한 점도 기자회견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클린스만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실점 상황에 미소를 짓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우리가 16강에서 일본을 피하려고 일부러 말레이시아전에서 비긴 게 아니냐는 외신 기자들의 이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집중되면서 기자회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앞서도 수차례 일본을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의견을 밝혔던 클린스만 감독이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논란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 smile was because I saw it coming, because it was a game where we had 85% possession, 30 corner kicks, many chances, and did not end up to make another goal. 클린스만 감독이 예기치 않은 논란까지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제 경기 시작이 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도 또 클린스만 감독도 이번 16강전에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이곳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전국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한 심의를 중단하고 류일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송심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비판 보도를 국민의 눈과 귀로부터 분리시켜버리겠다는 것, 본질은 그것입니다. 방송 심의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권에 의한 국가 검열을 자행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보복, 심의자행, 방심위원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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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이 모두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당장 몇 년 뒤에 공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공급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후행지표인 착공가 분양 실적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누적된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 8천여 가구로 전년 대비 25.5%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지난해 누적 착공 물량 역시 1년 만에 45% 넘게 급감한 20만 9천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착공 물량은 43% 줄었고 급기야 지난달 서울에 착공된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누적 분양은 19만 2천여 가구로 한 해 만에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고금리로 수요가 위축이 돼 있어서 집값에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체감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분양가에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3만 8천 건에 그쳐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지난해 초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부동산 분양가 같은 것도 올라가고 건설 비용 올라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지금 얼어붙고 있어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부동산 시장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의 일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면 한국도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들을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노인에게 주변 시세의 30에서 85%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살 이상 무주택 1인이나 부부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민간은 주변 시세 75에서 85% 이하 수준, 공공은 3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원룸형 주택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청년 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세대 다가구에 있는 그 규모 작은 거라든지 비슷한 규모의 시세를 확인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주로 시 외곽에 있는 기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다르게 역세권이나 2, 3차 종합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합니다. 도심 내 역세권, 의료시설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보급형 실버타운과 유사한 개념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3천 가구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많은 곳은 한 사업지에 900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 유통업계 온라인 매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9% 증가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해 전체 유통업체 매출의 50.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는 구매 연령층이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이 수출 성장을 이끌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5대 IT 품목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낸드와 D램 단가가 오르는 가운데 올해 스마트폰과 PC 등 IT 품목 수요가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6,800억 달러, 수입은 3.6% 늘어난 6,660억 달러로 14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 증명,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아직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종이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 증명으로 대폭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일반용 인감 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300여 개 사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3년간 1,500여 종의 행정 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 당장 오는 4월에 난임 부부 수술비와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말까진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발급하는 행정민원 서류가 700억 건 이상, 정부는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네, 친이란 민병대 공격으로 중동 주둔 미군 3명이 숨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란을 직접 타격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깜깜이 입원 논란 이후 펜타곤에 처음 출근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숨진 드론 공격에 분노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and I will not tolerate attack on U.S. forces, and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the U.S. and our troops.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으로 부상자가 4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공격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란 지원을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란 배후를 확신했습니다. This is an IRGC-backed militia. It has the footprints of Kataib Hezbollah. Iran continues to arm and equip these groups to launch these attacks, and we will certainly hold them responsible. 백악관도 이번 공격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뜻을 거듭 확인하며 반격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not looking for a war with Iran. We are not seeking a conflict with the regime in a military way. 이란 정부도 민병대들은 각자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다며 미군 기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군 기지 방공망이 맥없이 뚫린 건 작전에 나갔던 미군 드론이 복귀할 시점에 마침 민병대 드론 공격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라고 군 당국자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다음은 기대도 좀 되고 겁도 좀 나는 그런 뉴스인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안전성과 윤리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스크 소유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인간이 처음 뉴럴링크로부터 이식받아 잘 회복하고 있고 뉴런 신호를 잘 탐지하는 초기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을 텔레파시라 불렀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이를 통하는 기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뉴럴링크의 1단계 목표입니다. 뉴럴링크는 사지마비 환자를 임상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이번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We've been working hard to be ready for our first human, and obviously we want to be extremely careful and certain that it will work well before putting a device in a human.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치가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뉴럴링크는 앞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하원 의원 4명은 지난해 11월 2016년부터 동물 상대 시험에서 원숭이들이 컴퓨터 칩 이식 이후 마비와 발작, 뇌부종 등 쇠약해지는 부작용을 겪어 적어도 12마리의 젊고 건강한 원숭이들이
안락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 당국에 머스크가 칩 이식 시험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호도한 적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정성 외에도 사람과 기계를 결합하는 것이 옳은지 등 윤리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한국은 분명히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목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법안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인데 국회에 이미 비슷한 법안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을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명백한 성급함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찰스 프리먼 부회장은 이런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모범적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외국 기업을 임의로 표적 삼게 해서 무역 약정을 어기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규제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이 규제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와 의회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연합이 비슷한 규제를 추진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미국의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규제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도 플랫폼 규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다음 달 중에 플랫폼 경쟁 촉진법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습니다. 구단은 무엇보다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아 구단은 배임 수재 혐의로 김종국 감독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장전단장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돌발 악재가 터졌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가운데 구단은 구조상 감독이 배임 수재 혐의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주에게 돈을 받아서 광고에 이익을 줬다라고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구단 시스템은 감독이 광고에 관여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던 기아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 손상 행위로 판단해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감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전력이 안정됐다는 평가 속에 상위권 도약이 기대되고 있는 기아는 전지 훈련을 앞두고 선수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수단에는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진가병 수석 그리고 나성범 선수 주장이 그 역할을 해서 선수단의 피해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수단보다 하루 먼저 호주로 출발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진가병 수석 코치는 언론 인터뷰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팀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단장 파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기아가 올해는 전지훈련도 시작하기 전에 사령탑을 잃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한 이정우 선수가 모레 미국으로 출국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정우는 곧바로 미국 애리조나주의 샌프란시스코 스프링 캠프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투포수 훈련일은 다음 달 16일이고 야수들이 합류해 전체 선수단이 훈련하는 첫날은 다음 달 21일입니다. 이정우는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의 붙박이 1번 타자로 평가받는 등 팀의 주축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미드필더 백승호 선수가 잉글랜드 2부 리그 버밍엄 시티에 입단했습니다. 버밍엄 시티는 홈페이지에 백승호와 2026년 6월까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는 스페인 지로나와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활약했고 2021년부터는 전북에서 뛰었습니다. 버밍엄 시티에서 등번호 13번을 달게 된 백승호는 팀의 일원이 돼 정말 행복하다며 무척 기대되고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세계 반도핑기구 WADA로부터 규약 준수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2년여 만에 국제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인공기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WAD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가반도핑기구를 비준수 단체에서 준수 단체로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WADA 산하 규정 준수 검토위는 최근 제출된 북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규약 준수국 복귀를 위한 조건이 성공적으로 달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WADA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국제 반도핑 규범을 따르지 않자 규약 비준수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의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내일도 중서부 지방은 종일, 전북과 경북은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과 충남 지방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확대해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도 0도, 창원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광주 11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목요일인 모레 남해안에는 비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